냄새. 돈 먹는 하마도 아니고 병원비는 어쩔 거야, 진짜. 더 이상 꼴 보기 싫으니 그만 나가요. 뺨을 후려치는 듯한 며느리의 악다구니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 순간 거친 손길이 제 머리채를 잡아챘고 저는 그대로 현관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쿵 하고 부딪힌 무릎보다 더 시린 것은 그런 아내의 등 뒤에서 끝내 내 눈을 피하는 아들놈의 비겁한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며칠만이라도 좀 나가 계세요. 민정이가 너무 힘들어하잖아.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너머로 며느리의 싸늘한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3개월 시한부인 이 어미를 이렇게 내버렸습니다.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의 그 차가운 현관 바닥과 지옥 같던 모욕이 내 남은 인생과 그리고 저들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날도 나는 동이 트기 전 새벽 4시에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에 뼈마디가 쑤시고 비명을 질러댔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몸뚱이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푸석한 얼굴을 찬물로 겨우 헹궈내고 낡은 몸빼 바지 위로 두툼한 외투를 걸쳤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골목길을 나설 때 입에서 하얀 입김이 훅 하고 뿜어져 나왔습니다. 새벽 시장의 공기는 언제나 비릿한 생선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 20평 남짓한 좌판 광천상에는 내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25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갓난쟁이 아들 상식이에 젖 한번 제대로 물릴 새 없이 악착같이 생선을 팔았습니다. 내 손에 박인 굳은 살과 깊게 팬 주름 하나하나가 다 상식이를 위해 새겨진 훈장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속이 쓰리고 등이 칼로 애는 듯 아파왔지만 나는 애써 웃으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오셨어? 오늘 고등어가 아주 기름지고 좋아. 내 목소리를 들은 단골이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화자씨,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요, 괜찮여. 어제 잠을 좀 설쳐서 그려. 나는 손을 휘휘 저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결국 오전 장사를 겨우 마치고 나는 근처 내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병원 문턱 한번 넘어본 적 없던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통증에 두 손을 든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내 얼굴과 초음파 사진을 번갈아 보며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의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아무래도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겠습니다. 췌장 쪽이 많이 안 좋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최종 진단은 내 남은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췌장암 말기, 앞으로 남은 시간은 길어야 석 달. 의사의 말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 살았나, 남편 없이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내 젊음 다 바쳤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절망도 잠시, 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죽는 건 무섭지 않았습니다. 내가 없으면 홀로 남을 내 아들 상식이가 눈에 밟혔습니다. 번듯한 건설회사 부장으로 장가가서 토끼 같은 손주까지 낳아준 내 자랑스러운 아들. 그 아들 얼굴 한 번 더 보고 따뜻한 밥 한 끼 더 해먹이고 가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시간하다. 엄마.
웬일이야 이 시간에? 아들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바쁘고 조금은 귀찮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꾹꾹 눌러 삼키며 말했습니다. 아들 엄마가 몸이 좀 많이 안 좋다. 의사가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하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어디가 얼마나 안 좋은데? 나는 차마 암이라는 말은 꺼내지 못하고 그냥 기력이 많이 쇠했다고만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내 마지막 소원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들 염치 없지만 엄마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며칠만이라도 좀 지내면 안 될까? 그냥 우리 아들 얼굴 보면서 그렇게 가고 싶어서 그런다. 그 주 주말 나는 평생 내 분신과도 같았던 시장 가게를 헐값에 정리하고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든 채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번쩍이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내가 사는 낡은 연립주택과는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서는 순간 나는 마치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은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나를 맞이한 것은 며느리 김민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대놓고 코를 찡그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나는 내 옷에 배어있을 생선 비린내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새아가. 시장에서 바로 와서 그렇다. 얼른 씻으마. 됐어요. 일단 들어오세요. 며느리는 손가락 끝으로 내 보따리를 받아들고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다는 듯 서둘러 베란다 구석에 던져놓았습니다. 아들 상식이는 퇴근하고 돌아와서야 내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나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괜찮다, 아들. 너 보니까 다 나은 것 같다. 하지만 아들은 이내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내게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내가 수저를 들 때마다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고 국물이라도 한 방울 흘릴세라 매서운 눈으로 나를 감시했습니다. 내 잠자리는 거실 소파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안방에서 아들 부부가 나누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나 정말 저러고는 못 살아. 온 집안에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저 노인네, 병원비는 어쩔 건데? 우리 상현이 유학 자금 모으는 것도 빡빡한 거 알잖아. 조금만 참아, 민정아. 엄마가 얼마나 계시겠어. 의사가 석 달이라고 했잖아. 석 달? 석 달 동안 내가 저 노인네의 병수발을 들라고? 당신 미쳤어? 난 절대 못해. 나는 소파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이 내 죽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구박은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기침을 하면 인상을 썼고 내가 먹는 약봉지를 보며 저 약값이 다 얼마야 하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 언제까지 누워만 계실 거예요? 청소하는데 걸리적거려요 라며 나를 타박했고 내가 겨우 몸을 일으켜 소파에 앉아 있으면 일부러 내 앞에서 보란 듯이 방향제를 뿌려댔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집안 공기가 이게 뭐예요? 환기를 시켜도 냄새가 안 빠지네. 아들은 그런 아내의 행동을 못 본 척했습니다. 내가 서러운 눈으로 쳐다보면 그는 슬그머니 시선을 피하며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어쩌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그는 엄마 민정이가 원래 좀 깔끔 떨어서 그래. 엄마가 이해 좀 해라며 며느리 편을 들기 바빴습니다.
나는 점점 말을 잃어갔습니다. 몸의 통증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져 갔습니다. 밥맛도 잃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루하루 말라가는 나를 보며 며느리는 오히려 흡족한 표정을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아끼는 외동아들, 내 손주 상현이의 생일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며 내게 쏘아붙였습니다. 오늘 상현이 친구 엄마들 와요. 어머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제발 방구석에 조용히 좀 계세요. 아시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며느리처럼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작은 방에 숨어 있다가 화장실이라도 가려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머, 민정아. 너희 시어머니는 어디 사셔? 이런 좋은 집에 모시고 살지. 아휴, 말도 마. 우리 시어머닌 시장에서 생선 팔던 사람이라 교양머리가 없어. 냄새나고 무식해서 내가 같이 못 살아. 지금은 요양원에 계셔.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집안에 있는 나를 요양원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세아가 지금 뭐라고 했니? 내 모습에 며느리와 친구들은 기겁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간 후 며느리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이 이야기의 첫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차가운 현관 바닥에 내팽개쳐진 채 나는 굳게 닫힌 문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내 전부였던 세상이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채 나는 굳게 닫힌 현관문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 아들, 내 손주가 웃고 떠들던 저 문 안은 따뜻한 세상이고 문 밖에 나는 차가운 지옥에 버려진 것입니다. 매끈한 대리석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온몸의 뼈마디를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쿵 하고 내동댕이 쳐질 때 부딪힌 무릎에서 시큰한 통증이 올라왔지만 아들의 비겁한 눈빛에 베인 마음의 상처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엄마 며칠만이라도 좀 나가 계세요. 아들의 그 한마디가 메아리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어미에 대한 걱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찮은 짐을 잠시 치워두려는 듯한 냉정함만이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내 낡은 집이 버젓이 있는데도 마지막 순간만큼은 아들 곁에 머물고 싶었던 내 마지막 소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이웃집 사람이 나오다 나를 보고는 화들짝 놀랍니다. 어머,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어디 아프세요? 그 말에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비척비척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피함에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도망치듯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한층 내려갈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어지럼증에 벽을 짚고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번쩍이는 대리석 복도를 뒤로하고 나는 어둡고 축축한 계단을 따라 내 지옥으로 걸어 내려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차가운 밤거리에 서자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당장 내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혹시나 아들이 마음을 바꾸고 나를 찾으러 오지 않을까? 그 헛된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나는 근처
공원 벤치에 망연자실 주저앉았습니다. 어미에게 등을 돌린 아들이지만 내 속으로 낳은 자식에 대한 미련은 그렇게나 즐겼습니다. 찬바람이 외투 속으로 파고들자 잊고 있던 통증이 다시 온몸을 찔러왔습니다. 암세포가 내 등과 배를 사정없이 갉아먹는 듯 했습니다. 나는 근처 공원 벤치에 겨우 몸을 뉘었습니다. 차가운 나무 벤치에 등이 닿자 나도 모르게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눈을 감자 과거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사업자금 때문에 평생의 분신이었던 가게를 처분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 이 돈으로 사업 잘해서 10배, 100배로 갚을게. 아들은 내 손을 붙잡고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나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내 노후를 전부 내어주는 것이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아들이 잘 된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돈이 며느리의 사치와 아들의 허영을 채우는 데 쓰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신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후회하고 나를 찾으러 온 거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식아. 엄마, 어디야 지금? 엄마 공원에 있다. 너무 아파서. 알았어. 그리로 갈게. 기다려. 10분쯤 지났을까 아들의 차가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공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차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조수석에서 내린 것은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경멸 가득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병원 가시라고요. 이걸로 안 되면 앞으로는 알아서 하세요. 우리도 더는 못 도와주니까. 봉투 안에는 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창문 너머로 나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 대신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라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발 우리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가게 판 돈은 어차피 우리 상현이 유학 자금으로 쓰기로 한 거니까 꿈도 꾸지 마시고요. 그 말은 비수처럼 내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들은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며느리가 나를 모욕하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차가 매정하게 사라지고 나는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 70평생 헌신의 대가였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위해 내어준 내 전 재산에 대한 보답이 고작 돈 100만 원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돈으로 근처 허름한 여관에 방을 잡았습니다. 곰팡내 나는 좁은 방에 누워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통증은 점점 더 심해져 진통제 없이는 단 1시간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진통제 살 돈도 없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겠구나 싶었습니다. 며칠을 알아누운 끝에 나는 마지막 남은 돈을 챙겨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의사는 내 상태를 보더니 당장 입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통증 조절이라도 하려면 입원하셔야 합니다. 입원비가 얼마나 드나요? 내가 가진 돈으로는 어림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나는 결국 제일 값싼 진통주사 한 대만 맞고 병원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걷는데 눈앞이 핑 돌고 다리가 풀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내게 보호자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나는 차마 아들의 번호를 댈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나를 걱정해 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암보다 더 큰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나는 병원비를 내지 못하고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 집으로 돌아가자. 내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의 유품이라도 정리하며 마지막을 준비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만에 돌아온 내 낡은 연립주택은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썰렁한 방 안에 들어서자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아들 내외에게 당했던 서름, 배신감,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한참을 울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장롱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아들 집에 들어갈 때 차마 가져가지 못했던 내게 남은 마지막 물건들이 담긴 작은 보따리가 손에 잡혔습니다. 먼지 쌓인 보따리를 풀자 낡은 옷가지 몇 개와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늠름한 남편과 내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아기 상식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을 쓰다듬는데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손에 익은 감촉의 단단한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숨을 거두기 직전 내 손에 쥐어주며 이건 절대 팔지도 열어보지도 말고 꼭 간직하고 있어. 언젠가 당신을 지켜줄 거야라고 말했던 유품이었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남편의 채취가 묻은 마지막 물건이라 소중히 간직했을 뿐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지는 법입니다. 내게는 남편이 남긴 이 낡은 나무 상자가 마지막 지푸라기였습니다. 상자 표면을 쓸어내리자 20년의 세월이 먼지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덜컹거리는 낡은 자물쇠는 내 힘으로도 쉽게 부서졌습니다. 끽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상자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한지로 곱게 싼 무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지를 펼치자 그 속에서 나온 것은 낡고 누렇게 변색된 종이 뭉치였습니다. 한자가 빼곡히 적힌 낡은 서류. 그것은 땅 문서였습니다. 경기도 화성군 어느 외진 곳에 임야 수천 평. 남편이 살아생전 나중에 우리 상식이 크면 여기서 소나 키우고 밭이나 갈면서 살자며 헐값에 사들였던 쓸모없는 땅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먹고 살기 바빠 나는 그 땅의 존재조차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땅 문서와 함께 남편의 서툰 글씨로 쓰인 낡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화자에게 내가 이걸 당신에게 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무능한 남편 만나 평생 고생만 시켜서 미안하오. 내가 당신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것이라곤 이 쓸모없는 땅떼기뿐이라 더 미안하오. 하지만 내 육감이란 게 가끔 맞을 때가 있지 않소. 왠지 모르게 이 땅이 언젠가 당신과 우리 상식이를 지켜줄 것만 같은 예감이 들어. 그러니 절대 팔지 말고 가장 힘들 때까지 열어보지도 말고 꼭 간직해 주시오. 부디 내 아들 잘 키워주고 당신 몸도 돌보시오. 하늘에서나마 당신의 행복을 빌고 있겠소.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내내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야속한 사람. 이렇게 나를 혼자 두고 갈 거면서 이런 편지는 왜 써놓고 간 것인지. 나는 남편의 편지와 땅 문서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서러움과 그리움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
남편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이 땅이 어쩌면 나를 이 지옥에서 꺼내줄 마지막 동아줄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다음 날 새벽같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새 끔찍한 통증으로 잠을 설쳤지만 어제와는 다른 무언가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이었습니다. 나는 주머니에 남은 마지막 돈을 털어 땅 문서에 적힌 화성군청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2시간을 넘게 달려 도착한 군청은 낯설고 삭막했습니다. 나는 지적과를 찾아가 번호표를 뽑고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내 차례가 되어 창구에 앉자 젊은 공무원이 무심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이 땅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땅 문서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공무원은 누런 문서를 받아들고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자판을 두드릴 때마다 내 심장도 함께 쿵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공무원이 갑자기 억소리를 내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옆자리 동료까지 불러 화면을 함께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에 나는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갔습니다. 저기요, 뭐가 잘못됐나요? 내 말에 공무원이 화들짝 놀라며 나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동그랗게 커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땅, 정말 어르신 땅 맞으십니까? 네, 죽은 남편이 물려준 겁니다만. 공무원은 의자까지 고쳐 앉으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어르신,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땅이 얼마 전에 동탄 신도시 개발 부지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신도시 개발?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내 표정을 읽었는지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르신 땅을 사들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보상금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속삭이듯 내게 말했습니다. 보상금이 3천억 원입니다. 3천억.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세상에 3천억이라니. 시장에서 고등어 한 손에 몇천 원 더 받으려고 목이 쉬어라 외치던 내게 3천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너무 놀라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그저 공무원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저 정말입니까? 잘못 보신 거 아니고요? 아닙니다, 어르신. 여기 서류를 보십시오. 보상금 지급 절차 안내문도 곧 등기로 발송될 겁니다. 공무원이 내민 서류에는 3천억 원이라는 0이 몇 개인지 셀 수도 없는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숫자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나는 군청을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다시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상금 내역이 적힌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 당신이 날 살렸어. 나도 모르게 터져나온 울음은 서러움이 아닌 기쁨과 경이로움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웃기를 반복하다가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3천억. 이제 내게는 돈이 있었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지긋지긋한 암도 고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최고급 병원에서 최고의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당장 서울로 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국내 최고의 암센터라는 대형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진료를 기다리는 내내 나는 상상했습니다. 이 병을 깨끗이 낫고 건강해진 모습으로 아들 내외 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버린 이 어미가 사실은 3천억 부자였다라고. 그들의 경악하는 표정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통쾌함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내 이름이 불리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련한 의사가 내초진 기록과 CT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보며 나는 다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역시 너무 늦은 걸까? 이 돈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걸까? 의사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이전에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셨습니까? 네, 동네 내과에서요. 혹시 그 병원 진단 기록 전부 가지고 계십니까? 의사의 알 수 없는 질문에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 CT 사진과 이전 병원의 소견서를 번갈아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듯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최장암 말기란 말인가? 아무리 봐도 이건. 그의 마지막 말은 내 심장을 그대로 꿰뚫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는 나를 쳐다보며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아무래도 정밀 검사를 다시 해봐야겠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이건 암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사의 마지막 말은 천둥 소리처럼 내 귓전을 때렸습니다. 암이 아닐 가능성이라니. 지난 몇 주간 나를 지옥의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던 그 끔찍한 병이 암이 아닐 수도 있다니.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의사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그게 정말입니까? 하지만 동네 병원에서는 분명히 석 달밖에 못 산다고. 일단 흥분하지 마시고 제 말 들어보세요.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CT 사진에서는 분명 염증 소견이 심하게 보이지만 암세포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형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병원에서 췌장염이 심해진 것을 암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 입원해서 MRI와 조직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당장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3천억. 그 돈이 내게 준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나는 병원의 VIP 병실, 가장 좋은 침대에 누워 온갖 검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모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를 진료했던 백발의 노 교수는 내 침대 옆으로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화자님, 축하드립니다. 암이 아닙니다.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죽지 않아도 된다. 살 수 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내 병명은 췌장암이 아닌 심한 만성 췌장염이었습니다. 꾸준히 치료받고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의사의 손을 붙잡고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병실에 홀로 남자,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잿빛으로 보였던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살아서 이 풍경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 곧이어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커먼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박상식, 그리고 며느리 김민정. 내가 암에 걸려 죽어간다고 믿었을 때 그들은 나를 어떻게 대했던가.
돈 먹는 하마, 냄새나는 노인네라며 나를 모욕하고 결국에는 머리채를 잡아 길거리로 내쫓았습니다. 만약 내가 정말 암이었더라면 나는 그 차가운 길바닥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분노에 온몸이 부르르 떨려왔습니다. 이전까지의 서러움과는 차원이 다른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내 아들이고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내 목숨을 내다 버리려 한 원수였습니다. 용서, 내 사전에 더 이상 그런 단어는 없었습니다. 나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군청에서 알려준 법무법인으로 향했습니다. 3천억이라는 거대한 보상금 수령 절차는 복잡했습니다.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처리해야 할 서류가 산더미 같았습니다. 법무법인의 변호사는 내 초라한 행색을 보고 처음에는 미심쩍은 눈초리를 보냈지만 이내 서류를 확인하고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내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내게 제시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내 돈의 일부를 떼어주며 한 가지를 더 부탁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유능하고 가장 냉철한 변호사를 소개해 주십시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며칠 후 나는 서울의 중심가 가장 높은 빌딩의 최상층에 위치한 로펌 정인의 대표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 앞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말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차강현. 이 로펌의 최연소 파트너 변호사이자 기업 M&A와 분쟁 해결 분야에서는 적수가 없다는 최고의 실력자였습니다. 차강현 변호사는 날카로운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나화자 여사님, 어떤 사건을 의뢰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지만 눈빛에서는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예리함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지난 몇 달간 내가 겪었던 모든 일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일, 아들 내외에게 구박받고 쫓겨났던 일, 그리고 기적처럼 얻게 된 3천억과 오진 판정까지. 내 이야기가 끝나자 차 변호사는 잠시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턱을 괜 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에 나는 초조해졌습니다. 변호사님, 혹시 제 이야기가 너무 막장 같아서 믿기 힘드십니까? 내 말에 차 변호사가 처음으로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니요, 여사님. 세상에는 드라마보다 더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그저 여사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가늠해 보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사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드님 내외로부터의 사과입니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렇다면 가게를 처분해서 넘겨준 돈을 돌려받고 싶으신 겁니까? 아닙니다. 내 대답에 차강현 변호사의 눈이 흥미롭다는 듯 빛났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혹시 그들을 법적으로 처벌하고 싶으신 겁니까? 존속학대, 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는 있겠지만 실형까지 가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내 안에 들끓는 차가운 분노를 담아 내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토록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도 돈도 처벌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하찮은 것들이 아닙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내 복수의 서막을 여는 첫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그 아이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싶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직장,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집, 그들이 쌓아 올린 위선적인 명예, 그 모든 것을 제 손으로 산산조각 내서
그들이 저를 내쫓았던 것과 똑같이 차가운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고 싶습니다. 내 말에 차강현 변호사의 얼굴에 마침내 선명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재미있는 사냥감을 발견한 사냥꾼의 미소 같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여사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완벽한 파멸이로군요. 나는 눈물 대신 차가운 결의에 찬 목소리로 그에게 나의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니 도와주십시오. 그놈들에게 지옥을 보여주세요. 파멸에도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여사님. 가장 달콤한 꿈을 꾸게 한 뒤에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야 가장 고통스러운 법이지요. 차강현 변호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내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 앞에 앉은 이 젊은 변호사는 내 안에 들끓는 분노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법률 대리인이 아니었습니다. 내 복수를 완성시켜줄 최고의 지휘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내게 최고의 스타일리스트와 에티켓 강사를 붙여주었습니다. 평생 생선 비린내만 묻히고 살았던 내 거친 손은 부드러운 관리를 받았고 시장 좌판을 지키느라 햇볕에 검게 탄 내 얼굴에는 값비싼 화장품이 발렸습니다. 낡은 몸빼 바지 대신 내 몸에 꼭 맞는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입고 허리가 아파 구부정했던 내 자세는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시장의 생선 장수 나화자가 아니었습니다. 수천억 원의 자산을 움직이는 기품 있는 사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겉모습이 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차 변호사는 내게 복수의 대상에 대해 냉정하게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적을 완벽하게 파멸시키려면 적을 가장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내 아들 박상식이었습니다. 차 변호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박상식은 대형 건설이라는 중견 건설사의 부장이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 실력보다는 아부와 처세술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더 큰 성공에 대한 야망과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상식 부장은 현재 회사의 경영권 분쟁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창업주인 회장과 그의 아들인 사장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인데 박 부장은 사장 라인에 붙어서 M&A를 통해 한몸 챙기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 변호사는 대형 건설의 지분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외부 세력이 약간의 지분만 확보해도 회사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내 복수의 첫 번째 계획이 흘러나왔습니다. 여사님께서 이 회사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회사의 주인이요? 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신분을 숨기고 대형 건설의 지분을 비밀리에 사들이는 겁니다. 회장파와 사장파, 양쪽 모두에게 접근해서 그들의 지분을 야금야금 먹어치우는 겁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심하느라 진짜 적이 누구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그의 계획은 치밀하고 대담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일임했습니다. 며칠 후 나는 차 변호사가 마련해준 강남의 최고급 시니어 타운에 입주했습니다. 철저한 보안과 최고의 시설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해외에서 온 미스터리한 자산가 행세를 하며 차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복수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차 변호사는 오션 캐피탈이라는 유령 투자회사를 내세워 주식시장에 흩어져 있는 대형 건설의 지분을 조용히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밑에서의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무도 오션 캐피탈의 실체가 며칠 전까지
길바닥을 헤매던 70 노인이라는 사실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나는 아들 내외의 소식이 궁금해졌습니다. 차 변호사에게 부탁해 그들의 일상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받아보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내 며느리 김민정은 여전히 친구들과 어울려 명품 쇼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나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그 늙은이 쫓아냈지. 어디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게 뭐야. 아주 속이 다 시원해.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더 이상 분노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저 가엾은 것들을 어떻게 가장 고통스럽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는 차가운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들 박상식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는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허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 회사에 큰 손이 들어온 거 알아? 오션 캐피탈이라고 아주 작정하고 지분을 쓸어 담고 있더라고. 다들 회사가 넘어가는 거 아니냐고 불안해하는데 나는 이게 기회라고 봐. 그는 술에 취해 붉어진 얼굴로 떠들어댔습니다. 우리 사장님 라인만 잘 타면 이번 M&O 때 제대로 한 자리 챙길 수 있다고. 그때 되면 강북에 있는 이 빌어먹을 아파트도 팔고 타워 팰리스로 이사 가는 거야. 아무것도 모른 채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어리석은 것. 자신이 꿈꾸는 인생 역전의 키를 자신이 내쫓은 늙은 어미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저 모습이 한심하고 가여웠습니다. 지분 매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달 만에 우리는 대형 건설의 지분 15%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회사의 2대 주주로 올라서며 본격적으로 경영권 분쟁에 개입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사 내부는 창업주인 회장과 아들인 사장, 그리고 정체불명의 투자자인 우리 세 세력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차 변호사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사님, 드디어 박상식 부장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박 부장이 오션 캐피탈의 실체를 알아내겠다며 우리 측에 접촉을 시도해 왔습니다. 사장 라인의 대표 자격으로 우리와 손을 잡고 회장의 지분을 빼앗아 오겠다는 제안을 하려는 속셈입니다. 나는 창밖에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잘 됐군요. 그 아이가 제 발로 지옥에 걸어 들어오겠다니. 차강현 변호사가 내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사님? 만나보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내 복수의 다음 단계를 지시했습니다. 아니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나서면 모든 게 허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아이를 더 애타게 만드세요. 철저하게 무시하고 우리의 힘을 과시해서 그 아이가 스스로 더 낮은 자세로 기어들어오게 만드세요. 나는 내 아들이 어떤 인간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비겁한 인간입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구는 그런 부류의 인간. 나는 그가 내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차 변호사는 내 지시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아마 박 부장은 곧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물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겠지만요. 나는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붉은 와인이 샹들리에 불빛에 비쳐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그 잔을 들어 창밖에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향해, 그리고 그 속에서 허황된 꿈을 꾸고 있을 내 어리석은 아들을 향해 나지막이 건배했습니다.
너의 지옥을 위하여. 내 복수의 첫 번째 칼날은 나를 가장 잔인하게 모욕했던 며느리 김민정을 향해야만 했습니다. 아들 박상식을 무너뜨리는 것은 메인 요리입니다. 그 전에 입맛을 돋울 전체 요리가 필요했습니다. 나를 냄새나는 노인네, 돈 먹는 하마라 부르며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던 그 괘씸한 계집의 자존심부터 짓밟아 놓아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차강현 변호사가 가져온 서류에는 며느리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메종드 민이라는 이름의 작은 수입 명품 편집샵을 청담동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허영심과 사치의 결정체와도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가게는 늘 적자에 허덕였지만 청담동 사장님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 아들이 회사에서 횡령한 돈과 내가 아들에게 넘겨준 돈을 야금야금 빼돌려 가게 유지비로 쓰고 있었습니다. 김민정 씨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가장 큰 약점입니다. 이 가게만 무너지면 그녀의 자존심도 함께 무너져 내릴 겁니다. 차 변호사의 말에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가게가 입점한 건물이 누구 소유입니까? 현재는 은퇴한 의사 소유의 5층짜리 꼬마 빌딩입니다. 마침 최근에 매물로 내놓았더군요. 내 눈이 빛나는 것을 본 차 변호사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께서 그 건물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좋습니다. 당장 사들이세요. 시세보다 돈을 더 줘도 좋으니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일주일 후 나는 청담동 한복판에 위치한 5층짜리 상가 건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내 이름이 아닌 차 변호사가 설립한 또 다른 유령 회사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나는 시니어 타운의 안락한 소파에 앉아 차 변호사가 건네준 건물 등기부등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나는 내 며느리가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바쳐야 하는 건물주님이 된 것입니다. 며칠 뒤 차강현 변호사는 나의 대리인 자격으로 메종드 민을 찾아갔습니다. 나는 그 모든 상황을 차 변호사의 넥타이핀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김민정은 우아한 척 커피를 마시며 잡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차 변호사가 들어서자 그녀는 부잣집 손님이라도 온 줄 알고 화들짝 일어나 비굴할 정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손님. 어서 오세요.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물건을 사러 온 건 아닙니다. 차 변호사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이 건물의 새로운 소유주 측 법률 대리인 차강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말에 김민정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네, 건물주가 바뀌셨다고요? 네. 오늘부터 이 건물의 모든 권리는 저희 의뢰인께 양도되었습니다. 김민정 사장님께 몇 가지 통보해 드릴 사항이 있어 직접 찾아왔습니다. 차 변호사는 준비해 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첫째, 다음 달부터 임대료를 현 시세에 맞춰 기존의 5배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네, 5배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김민정이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청담동의 살인적인 월세를 5배나 올린다는 것은 사실상 가게를 비우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차 변호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지난 5년간 동결되었던 사장님의 임대료가 비정상적으로 저렴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둘째, 그는 가게 내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내부 구조를 변경할 시에는 건물주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 없이 가벽을 설치하고 천장 구조물을 임의로 변경하셨더군요. 계약 위반입니다.
일주일 내로 모든 것을 입점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십시오. 원상복구요? 이 인테리어 비용이 얼만 줄 아세요? 절대 못해요. 그럼 계약 파기 사유가 됩니다. 즉시 가게를 비우셔야 하고 그에 따른 위약금까지 물게 되실 겁니다. 선택은 사장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김민정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퍼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애지중지하던 청담동 사장님의 허울이 벗겨지고 시장통 아줌마처럼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대체 누구야? 어느 안전이라고 와서 행패야? 새로운 건물주 나오라 그래. 내가 직접 단판을 짓겠어. 차 변호사는 그런 그녀를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며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시는 분입니다. 앞으로 모든 소통은 저를 통해서만 하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는 김민정의 귀에 대고 그녀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저희 의뢰인께서 김민정 사장님의 시어머니 되시는 분 안부를 궁금해 하시더군요. 시장에서 고생만 하시다 쫓겨나셨다던데 요즘은 어디서 지내시는지 아십니까? 시어머니라는 말에 김민정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해? 세상에 비밀은 없는 법입니다, 사장님. 그럼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차 변호사는 가볍게 고개를 까딱하고는 얼어붙은 김민정을 뒤로 한 채 유유히 가게를 빠져나왔습니다. 나는 모니터 너머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나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통쾌했습니다. 심장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며느리가 내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그 순간의 모욕감이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김민정은 한동안 넋이 나간 사람처럼 가게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연히 내 아들 박상식이었습니다. 여보, 나야. 지금 큰일 났어. 당장 이리 좀 와봐. 그녀는 울며불며 남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월세를 5배나 올리고 당장 가게를 원상복구하라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박상식이 헐레벌떡 가게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민정아, 괜찮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나도 몰라. 어떤 미친 변호사 놈이 와서 갑자기 흐엉, 여보, 나 어떡해? 우리 가게 망하는 거야? 김민정은 아들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내가 그 집에서 쫓겨나던 날, 나를 비웃던 그 싸늘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 아니, 어떤 놈들이 감히 우리한테. 그때 박상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네, 부장님. 네,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떴다고요? 긴급 안건으로요? 그는 전화를 받으며 얼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정체불명의 투자자인 오션 캐피탈의 요구로 임시 주주총회가 소집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내의 가게 문제와 회사의 경영권 문제가 동시에 터지자 박상식은 완전히 혼란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나는 CCTV 화면 속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을 와인잔을 기울이며 감상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을 보는 관객처럼 저 어리석은 것들, 자신들을 옥죄는 2개의 밧줄이 사실은 하나의 손에 쥐어져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화면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민정아, 그건 시작일 뿐이란다. 진짜 지옥은
이제 내 남편 차례거든. 이제 곧 막이 오릅니다, 여사님. 주인공이 등장할 시간입니다. 대형 건설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 아침, 차강현 변호사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여유가 넘쳤습니다. 나는 창밖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설레는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 박상식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처참하게 추락하는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차 변호사가 마련해준 비밀스러운 공간에서 CCTV를 통해 회의장 내부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장에는 회사를 지키려는 창업주 이 회장과 어떻게든 회사를 삼키려는 그의 아들 이 사장이 서로를 노려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바로 내 아들 박상식이 있었습니다. 박상식은 이 사장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아버지처럼 따르던 이 회장을 배신하고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캐스팅 보트를 쥔 미지의 투자자 오션 캐피탈에 붙기로 마음먹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오션 캐피탈의 대리인인 차강현 변호사와 몇 차례 비밀리에 접촉하며 자신의 충성을 대가로 M&A 이후의 임원 자리를 약속받았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것. 그 약속이 지옥으로 가는 초대장이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말입니다. 드디어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장이 긴급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안건 제1호 오션 캐피탈 측에서 발의한 대표이사 해임 및 신규 이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순간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장은 승리를 예감한 듯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이 회장은 착잡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오션 캐피탈의 대리인 차강현 변호사에게 쏠렸습니다. 차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유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저희 오션 캐피탈의 실소유주이자 오늘부로 대형 건설의 최대 주주가 되신 분을 이 자리에 직접 모셨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회의장 뒷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내 아들 박상식 역시 어떤 거물이 나타날까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차강현 변호사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천천히 회의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내가 평생 입어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샤넬 투피스와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조명 아래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또각또각 내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깨고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나타난 기품 있는 노부인이 누구인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내 아들 박상식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경악과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엄마, 나는 내 아들을 지나쳐 의장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이크를 잡고 회의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 내 존재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바로 오션 캐피탈의 주인이며 오늘부터 여러분이 다니는 이 대형 건설의 새로운 주인이 된 나화자라고 합니다. 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이나 팔던 늙은이가 하루아침에 중견 건설사의 주인이 되어 나타났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나는 그 모든 혼란을 즐기며 내 아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서 있었습니다. 나는 차갑게 웃으며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 저기 내 아들도 와 있군요. 박상식 부장, 오랜만이지? 내가 머리채를 잡아 내쫓았던 내 늙은 어미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단다. 내 말에 회의장의 모든 시선이 박상식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수치심과 당혹감에 얼굴이 시뻘게 달아올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나는 그런 그를 잠시 감상하다가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본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대형건설의 이세준 사장의 해임을 요구합니다. 내 말에 박상식의 편에 섰던 이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요? 우리 함께 하기로 한 거 아니었소? 나는 그를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함께? 나는 당신 같은 사람과 함께할 생각,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박상식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박상식 부장의 해임 또한 요구하는 바입니다. 박상식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배신감으로 이글거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그의 절규에 나는 마이크를 통해 회의장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차갑고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이라고? 시한부 판정받은 어미를 독먹는 하마 취급하며 머리채를 잡아 길바닥으로 내쫓은 놈이 내 아들이라고? 나는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단상 위로 던졌습니다. 여기 박상식 부장이 지난 3년간 회사 돈을 횡령하고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증거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가게를 팔아 마련해준 사업자금마저 빼돌려 제 아내의 사치품을 사는데 썼더군요. 차강현 변호사가 내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우리는 오늘 주주총회가 끝나는 대로 박상식 부장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박상식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이 사장 역시 자신의 편이라 믿었던 박상식의 비리가 폭로되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자, 그럼 주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세준 사장과 회사 돈을 훔쳐 재배를 불린 박상식 부장의 해임안에 대해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결과는 볼 것도 없었습니다. 회사의 창업주인 이 회장 측 지분과 최대 주주인 나의 지분이 합쳐지자 해임안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되었습니다. 땅, 땅, 땅. 의사봉이 3번 내리쳐지는 순간 내 아들 박상식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먼지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는 멍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나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나는 단상에서 내려와 그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귓가에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상식아,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내 말을 끝으로 나는 경악과 절망에 빠진 그를 뒤로하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유유히 회의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아직 내 복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전체 요리가 끝났을 뿐이니까요. 주주총회가 끝난 그날 하늘에서는 마치 내 마음을 아는 듯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최고급 시니어 타운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비에 젖어가는 서울의 풍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늙은이가 아니었지만 내 마음속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복수의 하이라이트가 끝났지만 내 마음속에서 통쾌함과 함께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은 알 수 없는 허무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내 아들과 며느리의 세상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박상식은 주주총회 직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차강현 변호사가 수년간 모아온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차고 넘쳤습니다. 그는 내가 가게를 팔아 넘겨준 돈까지 끌어다 쓴 사실이 드러나면서 괘씸죄까지 더해져 구속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번듯한 건설사 부장으로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던 내 아들은 차가운 구치소 바닥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며느리 김민정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건물주인 내가 제기한 명도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린 그녀의 가게 매종드미는 결국 폐업 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수억 원을 들였다는 인테리어는 철거반에 의해 무참히 부서져 나갔고 가게 안에 있던 명품들은 모두 압류 딱지가 붙어 헐값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자부심이었던 청담동 사장님이라는 타이틀은 한낱 지나간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발악으로 내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아들은 구치소에서 눈물로 쓴 편지를 보내왔고 며느리는 시니어 타운 입구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발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제발요. 나는 CCTV 화면을 통해 비에 젖은 채 아스팔트 바닥에 엎드려 오열하는 며느리의 모습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내쫓던 그날 내 머리채를 잡고 흔들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는 법입니다. 복수의 마지막 단계는 그들이 발 뻗고 누워있는 마지막 보금자리마저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박상식은 회사에서 받은 대출과 온갖 빚을 끌어모아 강남의 그 주상복합 아파트를 겨우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구속되고 모든 수입이 끊기자 은행은 가차없이 대출금 회수에 나섰습니다. 아파트는 결국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나는 차강현 변호사를 통해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써내 그 아파트를 내 이름으로 낙찰받았습니다. 내가 머리채를 잡힌 채 내쫓겼던 바로 그 집. 이제 그 집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법원에서 강제 집행 명령이 떨어지고 집행관들이 들이닥치는 날, 나는 그 현장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날은 이상하리만큼 날씨가 맑았습니다. 집행관들이 굳게 닫힌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서는 며느리의 처절한 비명과 함께 온갖 살림살이가 길바닥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가 아끼던 명품 가방, 화려한 옷까지 고급 가구들이 마치 쓰레기처럼 아파트 복도에 나뒹굴었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집행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질질 끌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넋이 나간 얼굴로 길바닥에 쌓인 자기 짐들을 바라보다가 저만치 서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 집까지. 그녀는 내게 달려와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으려 했지만 차 변호사가 고용한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택시 한 대가 서더니 초췌한 모습의 박상식이 내렸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잠시 구속 집행정지를 받아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가재도구가 쏟아져 나오고 아내가 울부짖는 광경을 보고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기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이 아들 좀 용서해 주세요. 네, 어머니. 그는 내 발치에 엎드려 이마가 깨지도록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그의 아내 김민정 역시 그 옆에서 함께 울며 빌었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안 그럴게요. 평생 어머니 종처럼 살게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나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내가 그토록 바랐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모습을 눈앞에서 보니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무함만이 밀려왔습니다. 저 눈물이 과연 진심일까? 만약 내게 3천억이라는 돈이 없었더라면 저들이 내 앞에서 저렇게 눈물을 흘렸을까?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대답도 그 어떤 표정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인간으로 대접하는 마지막 연민조차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저 그들을 차갑게 외면한 채 뒤돌아섰습니다. 내 옆에 서 있던 차강현 변호사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갑시다. 우리가 준비된 차에 올라타자 뒤에서 아들의 처절한 절규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안 돼요. 어머니. 나는 차의 백미러를 통해 점점 작아지는 그들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탐욕의 탑 위에서 그렇게 길바닥으로 완벽하게 추락했습니다. 차는 서울의 복잡한 도심을 빠져나와 공항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올라탔습니다. 나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끝났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빼앗았고 모든 것을 파멸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내 마음은 이토록 공허한 것일까요?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끝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내게 남겨준 것은 3천억이라는 돈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삶을 살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 기회를 오직 복수를 위해서만 사용한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가족으로 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더한 지옥을 보여주었을까요? 그 답은 아마 평생을 찾아도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잊고 나 자신만을 위한 새로운 인생을 찾아 떠나려 합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날 찢어졌던 내 마음은 다시 붙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처 위에 단단한 흉터가 앉았을 뿐입니다. 그 흉터를 안고 나는 나의 남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려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뼈아픈 배신이 한 사람을 어디까지 몰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지독한 복수의 끝에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후회로 얼룩진 순간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야기 속 박상식처럼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고, 주인공 나화자 씨처럼 지울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상처 이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일 겁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들은 바로 우리 자신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도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하는 밤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오늘 나화자 씨의 이 지독했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때로는 아프게 찌르더라도 결국에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부디 시린 상처가 아닌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